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4년도 지방직 9급, 지방직 9급 해설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국가직 9급을 다뤘었습니다. 지방직 9급 보시면은, 첫 번째,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전통적으로 의무행확보수단에는 행정강제하고 행정벌하고 두 개가 포함되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포함되는 거고, 우리가 주로 논의가 되었던 통고처분에 대한 문제는 행정형벌 쪽입니다. 행정형벌 쪽이에요. 벌금을 가름하는 겁니다. 벌금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벌금과 과태료의 중간 단계로서의 범칙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행정형벌 소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죠. 질서벌을 과할 것인가,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행정질서벌을 과한다.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 부과되죠. 또 우리가 자주 봤던 걸로는 진료 과목 글자 크기 제한. 간판에서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2분의 1로 줄여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또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행정 목적 침해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 확보하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행정 목적 침해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얘는 직접적인 행정 목적의 침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면 간접적이고 어느 정도면 직접적일 것인가, 그래서 과태료로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것인가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거 있는 대로 가겠죠. 그것은 입법자가 정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된다.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징역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당연히 양벌 규정, 형벌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 반대의 문제로 어떤 게 있었어요? 국가사무가 위임되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라고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가한테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벌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한테는 적용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자치사무입니다.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벌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체위임 사무는 어떻게 될까요? 단체위임 사무 문제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실무적으로 단체위임이라는 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예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몇 번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박균성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위임 사무도 역시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고요. 단체위임 사무라고 하게 되면 양벌 규정 적용이 지방자치단체한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통고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통고처분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이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거, 이때 항고송을 제기하냐? 이게 이제 벌금이잖아요. 벌금. 그죠? 전 급부하명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이다라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서 불복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상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 과실이 없으면 이제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아주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7조에 지금은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같이 비교할 것은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음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거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국가직 시험을 여기 와서 이제 하품 모의고사를 봤는데 계속 100점을 맞아서 이 베이직을 안 듣고 어드밴스드만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오신 분들이 다 100점이 나와서 안 오시는 분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100점도 못 맞는데 안 온다.
그럼 빵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네. 100점을 맞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의 제한 범위 안에서 용인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제한 범위가 지나는 순간 다시 구급시험을 모의고사를 봐도 다시 100점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다시 올려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건 그냥 앉아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냥 앉아있는 게.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 주체뿐만 아니라 행정 객체도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청권, 신청, 신고, 신청입니다.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우리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 뭐라고요? 단순히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다.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실체법에 따른 처분을 해달라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절차적 권리가 아니라 실체적 권리로 아예 전환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개입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행정개입 청구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이겁니다.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이게 바로 인용이에요. 따른과 대안, 대안과 따른과 대안, 대안과 따른과 대안은 다른 겁니다. 대안이라는 것은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처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는 것인데 따른 하게 되면 신청한 대로 하는 처분이에요. 요게는 표현 신청된 대로의 처분. 요게 원래 이름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에요. 신청에 따른 처분. 요런 표현은 안 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신청에 따른, 이건 상당히 거친 표현입니다. 처분이 기속행위일 때는 이건 뭐 이렇게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신청을 했던 그 처분이 이거예요. 신청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기속행위일 때,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 의무를 지지하는 재량행위일 때는 응답 의무가 없다. 아닌 거죠. 여기서 응답 신청권, 응답 의무라는 것은요, 응답 신청권 인정되면 응답 의무도 인정되는 거예요. 두 개는 완전히 또이또이입니다. 완전히 또이또이에요. 실체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익보상이란 건 필요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절차적 권리와 절차적 의무는 그냥 완전히 또이또인데, 그럼 이제 신청권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 비교했을 때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인정되고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인정 안 되는 건 이건 행정개입청권이에요. 행정개입청권입니다.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무하자 재량청권만 인정되는 것이지 실체법적 공권으로서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개입청권 인정될 수는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재량이 연호축될 때나 될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 거랑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만약에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라면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면 신청권이, 그러면 밑에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재량행위에서는 행정개입 청구권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응답 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판례 입장이죠. 판례는 뭐라고 했냐? 행정청의 공권력에 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권의 행사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되고, 공권의 행사에 대한 신청이 있어야 되고,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켜야 되고, 세 번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공권의 행사에 대한 신청, 그 다음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은 거부 처분의 성립의 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거부가 절차적 권리로서의 신청권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응답한 거죠. 응답한 거니까 실현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신청권 없으면 거부나 부작위는 처분이 될 수가 없죠. 사인의 공법상의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자유로의 처리나 보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하죠. 이건 우리가 사직원 수리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의원 면직 처분에서 봤던 내용이죠. 뭐 다른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요,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법규명령입니다.
국가기관이 제정한 행정입법의 산물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명령 중에서 법규범으로서의 성격,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저거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공권력 행사니까 헌법소심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친구가 되죠. 행정규칙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지금 여기서는요, 일반적으로 조례는 법규명령으로 보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 표현한 것은 국가기관의 행정입법과 자치법규를 딱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구분하고 있어서 요거는 국가기관이 만든 거, 시행령, 시행규칙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얘기하는 거죠.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서 권리 제한 의무부가 벌칙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위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이 있어야 된다. 상위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유보 이렇게 되는 거였죠. 법률유보. 완화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권리 제한 의무부가. 예,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포괄적 위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위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벌칙 조례는 뭐 끝내 결국은 포괄적 위임이 인정이 안 되겠고요.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회 유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 이거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사항 말하는 거예요. 법률사항. 법률사항이라고 해서 위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법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봐야 돼요.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이 되면은 그건 법률로만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위임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법률로 정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법률에는 예, 위임 명령, 위임 입법이 포함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예,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예,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면 문제 없죠. 구체적 위임이라고 하게 되면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위임 관계는 반드시 하위 명령의 개별 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지만 하위 법령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는 무조건 위임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엄연히 위임을 했는데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상위법 법률 몇 조라거나 아니면 시행령 몇 조라거나 어디서 위임된 사항을 지금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상위 법률에서 내려온 친구, 시행령에서 내려온 친구, 근데 여기서 상위 법률에서 말하니까 5조 거, 17조 거, 56조 거를 내용상 한 번에 정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정해야 되면 여기 이거 뭐인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위에서 내려줬으면 된 거고요. 내려준 거를 그냥 다 통합해서 밑에서 시행규칙 만들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내려온 거다라고 출처를 밝혀도 좋고 안 밝혀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위에 수권법률에는 내린다라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건 그쪽이에요. 그쪽. 근거법률의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네, 허용이 되죠.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이거 얘기하면서. 권리제한 의무부가 조례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이 된다고 했어요. 포괄적 위임이. 벌칙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구체적 위임이. 그 말은 뭐예요? 위임이 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위임이 된다는 말인 거잖아요. 위임이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엄격하게 봤다라고 해서 위임이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 위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괄적 위임이. 그러니까 형벌법규도 위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형벌법규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게 맨날 우리가 보던 그 불법 게임물이잖아요. 불법 게임물 발견한 경우에, 그리고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폐기한다. 수거도 즉시강제, 폐기도 즉시강제 이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성질상 어느 쪽에 해당해요? 성질상 선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죠. 판매하지 마세요. 그럼 딴 데 가서 판매할게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서 즉시강제가 되는 것이고, 헌법상 영장주의
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영장주의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즉시강제죠. 즉시강제 행정조사 중에 강제조사, 이와 같은 강제처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적용이 된다고 했죠. 형사사법적용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공권력 작용 다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형사사법작용에서도요, 거기도 예외를 인정해요. 거기도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겁니다. 법관의 영장을 받아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쪽도 예외가 인정되는데 우리 쪽이 예외가 인정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어느 쪽이 더 침익적이에요? 형사작용하고 행정작용하고. 형사작용이 더 침익적이잖아. 근데 거기도 예외가 인정되잖아. 거기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외가 인정될 수 있죠. 100% 예외가 인정되는 게 바로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상의 동행보호 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 반한다. 단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긴급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긴급하고 단기간이니까 비례원칙 위반도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하다. 위험이 아주 현저한 사람이에요. 아주 긴급해요. 그럼 영장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장 받을 수가 없죠. 영장 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즉시강제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영장 받아와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친구가 가서 또 누구 찔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건 많이 나왔던 얘기죠. 이 문제가 좋은 문제네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줬습니다. 영업소 폐쇄 명령인데 자꾸만 영업소 폐쇄 처분, 폐쇄 조치 막 이렇게 잘못된 폐쇄 조치 막 이렇게 잘못된 표현을 쓰는 문제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여긴 정확하게 75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 명령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폐쇄를 안 하고 있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폐쇄 조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즉시강제다? 그렇지 않죠. 식품위생법 79조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 직접강제죠.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분명히 저기서 폐쇄 명령이라는 사전 의무부가 하명 처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강제집행 쪽입니다.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되면서 11조의 2에 보상 규정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방금 즉시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얘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강이직이죠. 나를 자꾸 강제하면 난 대강이직해버릴래. 대강이직. 대집행이고요. 강제징수고요. 이행강제금이고요. 직접강제입니다. 대강이직. 건축법상의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을 한다. 이중처벌이 아니죠. 이것도 전에 한번 나왔던 얘기네요. 우리 건축신고에 대한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시켰어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수리거부를 했죠. 수리거부를 했으면 상대방 행정청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신고 건축물로 인식하고 있죠. 무신고 건축물이면 이건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축, 무신고 건축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그 다음에 시정명령,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명령 들어간 다음에 그 시정명령을 불이행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관할사업제한, 이행강제금 이렇게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불법 건축물 바로 벌금부과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벌금부과와 함께 철거명령 불이행하면 관할사업 제한,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너무 많이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요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요건 자체가 저건 부작위 의무 위반입니다. 이건 자기 의무 불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자체도 아예 다르고 목적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요 이건 부가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계고가 목적이죠. 계고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목적과 요건과 완전히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수단이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이건 이행강제금의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80조 시정명령 불이행이잖아요. 시정명령 불이행. 안 그렇다면 벌써 이미 위헌결정 나와서 없어져 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은 이제 모든 의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모든 의무 그냥 그래 처리하시면 되고요. 구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명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이 인도 명도의 표현을 자꾸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정식으로 접근에 들어가게 되면요. 인도라고 하게 되면 인도에는요 토지 인도, 건물 인도 이렇게 둘 다 포함이 되는데 건물은 명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건물은 이걸 거꾸로 쓰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건물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건물 갖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안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죠? 안 나가버리면 점유를 해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의무자의 신체의 실력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직접 강제 대상이지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 통지는 한 곳에 예정이 되지 아니한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야? 처분 절차죠. 공매 결정은요 내부행입니다. 공매가 처분이죠. 저건 대리라고 했습니다. 대리.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요. 이거는 의무자하고 그 경락자 사이에 사법상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사법상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반짝반짝하네. 행정 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두 개를 꺼서 반짝반짝하군요. 두 개를 끄니까 눈이 부셔. 행정청이 구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에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지위승계 신고라고 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는요,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며 그 수리는 처분이다. 그 다음 수리의 의미는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 얘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쪽 모두 다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 양쪽 다 뭐라고요? 직접 상대방이다. 양쪽 다 직접 상대방이다. 그래서 사전통지 의견 제출 같은 경우엔 당사자 등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등은 뭐가 되는가? 등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죠. 얘는 그냥 아예 당사자입니다. 아예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해서 사전통지 의견 제출 거쳐야 되는 게 맞았었습니다.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외 사유는 뭐예요? 예외 사유는 긴급재판 곤란 포기입니다. 긴급재판 곤란 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끼리 합의 보는 건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21조 4항, 22조 4항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절차법 21조, 22조 4항, 4항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부가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 이게 이제 처분 나오는 시점이죠. 고지납부 방식으로 처분을 하고 있네요. 고지납부 방식, 신고납부 방식이랑 비교하시고요.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후 제시하자는 치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요건 이제 좀 재밌는 건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왔었냐면, 이 고지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독촉도 독촉, 계고도 계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전후 송달된 문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 앞에서 예고 통지서가 날라왔고, 예고 통지서에 첨부된 서류 안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더라 이겁니다. 근데 정작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더라 이겁니다. 이러면 전후 송달된 문서를, 첨부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알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자의 치유라고 하게 되면 말이에요. 하자의 치유는 처분이 나온 다음에 사후적 요인에 의해서 그 위법성이 치료받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뭐냐면 얘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안 볼 이유는 없는데 좀 특이해요. 뭐냐면 처분이 나오는데 그 앞쪽에 이게 있었잖아. 앞쪽에 있었잖아. 사후적 요인이 아니라 사전적 요인에 의해서 하자가 치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만 꽂고 딱 보면 고지서에 일부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유 제시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이건 이상하게도 사전적 요인에 의한 하자 치유인데요. 이걸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부정할 이유가. 취지상.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사전적 요인에 의해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 케이스. 전후 송달 문서 종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후 송달 문서. 위협하지 않다. 도로법 25조 3항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 고시의 경우에는 행정처처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미친 거죠. 그렇죠? 도로구역 결정, 도로구역 변경 결정,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물적 행정해로서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이란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라고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여기가 도로입니다라고 했을 때 관련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냐 이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죠.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떻게 사전 통지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거죠.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실강이 촬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강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직 9급에 대한 해설에 앞서서 진행된 9까지 9급에 대한 해설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설명이 된 지금 학생들이 거의 겹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미 설명된 부분을 계속 중복해서 완전히 똑같이 다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여서 일부 스킵되는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까지 9급부터 안 그래도 풀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나서 지방직 9급으로 넘어오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결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주로는 법원의 재판이죠. 법원의 재판. 그래서 법원의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문제가 필수적인 문제여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보통은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죠. 그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내용이 바로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인 겁니다. 행정에 대한 심사. 내용은 위법심사와 효력심사 두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행정법원으로서 권한없는 법원,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면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국가배상 청구, 결과제거 청구 이런 것들이 학설에 따르면 당사소송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선결 문제 얘기할 때. 그리고 행정소법 개정안에 따라도 당사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소송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사법원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이 얘기는 선결 문제가 효력심사라는 거죠. 효력심사. 효력심사에는 취소 사유의 효력 부인과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의 효력 확인과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판결할 수 있다. 무슨 사건이죠? 민사법원인데 효력심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는 취소 사유죠.
예, 그러면 이게 위법 심사 문제일까 효력 심사 문제일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 효력 심사네요. 부당이득, 효력 심사에 대한 문제네요. 그러면 취소 사유니까 효력 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효력 부인을. 그래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민사법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처분의 효력의 존재를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처분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법률상 원인은 있는 것이고요. 부당이득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올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민사법원은 국가배상 청구서에 또다시 민사입니다. 민사인데 국가배상입니다. 국가배상이라고 하게 되면 선결 문제가 뭐다? 예.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행정행위입니다. 손해발생의 원인 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면 거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 외행정작용은 아예 그게 없죠. 예,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